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환경 분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지난번까지 해서 파킨슨십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연장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고사 성어 관련된 한자어, 사자성어를 하나씩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복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천리마, 준마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천리마가 사람을 주인을 수레 끄는 주인을 만나니까 천리마가 수레 끄는 일반 보통 말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험생이지만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천리마의 그 역할을 또 능력을 발휘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기복염거와 함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리마입니다. 준마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셔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교재 178쪽입니다. 한센병부터 하겠습니다. 한센병은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과거 일제시대라든지 그 이전에는 아주 일단 유행하기도 했었던 병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았던 병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한센병은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제3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한센병 환자들을 전부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로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은 그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촌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한센병이 전염된다고 이렇게 봤었는데 거의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소록도 한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이주한 이후의 애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한 그런 슬픔이 있거든요. 이청준의 소설 그 당신들의 천국에 보면은 그 소록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소설도 한번 보시면 이런 기회에 봐야죠. 그냥 아무런 기회가 없을 때 그냥 보는 것보다 한센병이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소설을 보시면 더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서 천연병이라고 했는데 거기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활동성이 양성인 경우만 전염이 되며 양성인 경우도 약을 복용하면 음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염률은 희박한 상태이다. 그래서 전체 나환자 중 극히 일부 환자만 전염되며 약제 투여가 시작된 후에는 전염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전염 안 되고 지금 소록도에 가면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애환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보시면 가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입니다. 광우병도 이게 몇 년 전에 한 정부를 이렇게 정부의 출범을 흔들 만큼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고 간 그 병이 휩쓰는 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4, 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광우죠. 말 그대로 미친 소처럼 행동하다가 죽어가는 질환이다. 공식 명칭은 우해면 양뇌증이라고 해서 BSE에서 BSE라는 약어를 쓰기도 하고요. 소의 뇌에 스펀지 모양의 구멍이 뚫리는 병이다. 프리온 단백질 화학 구조의 변형이 그러니까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형됨으로써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 먹은 소를 먹은 인간의 광우병은 심한 우울증 행동으로 느려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갑자기 경련과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숨지게 된다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소가 수입될 수도 있다 해서 국가적으로 한동안 큰 이슈가 됐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프리온 나옵니다. 프리온은 통상 사람이나 뇌 속에 존재하는데,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프리온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 프리온이 변형돼 버렸을 때 이제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을 일으키는 이제 인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프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역입니다. 사실 구제역은 매년 우리나라를 휩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소나 돼지가 이게 매몰 처분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도 중요하지만 매년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주는 이 구제역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제역, 이 영어로 생각해서는 바로 개념이 오지 않습니다. 광우병 하면 우리가 이제 미친 소 금방 오는데 구제역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자 말발굽 제자입니다. 말발굽. 그러니까 입과 발굽에 병이 오는 거. 그래서 foot and mouth disease. 이제 구제역 하면은 입과 발굽에 병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발굽이 두 개인 이렇게 발굽이 둘로 나눠져 있죠. 말이나 소 이런 돼지 등등은 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급속하게 감염되면 고열, 그 다음에 거품이 섞인 침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이제 수포가 터져서 궤양으로 전전되면 앓다가 죽는데 폐사율은 5 내지 55%. 치료 방법이 없는 게 문제죠. 한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우제류들은 전부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들은 도살 처분하거나 매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년 오면은 그 지역에 오면은 그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많은 소와 돼지들이 매몰 처분되는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제역은 입과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그런 병이구나. 그리고 이게 치료약이 없는 한계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인근의 소까지도 전부 매몰 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다이옥신입니다. 자, 다이옥신은 역시 이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화합물질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좀 설명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한 걸 좀 보시겠습니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합물질입니다. 주로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을 태울 때 많이 생겨나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이다. 지난번에 환경 호르몬 얘기했었죠. 인간의 몸에 환경에 좋은 호르몬이 있지만은 환경 어떤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호르몬들 이게 환경 호르몬인데 쓰레기 소각할 때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에 의해서 물과 토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과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이 다이옥신은 채소 등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그 채소를 먹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몸에서 녹아버리거나 어떻게 배출이 되면 좋은데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이나 배설물로 빠지지 않으며 몸으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더라도 나오지 않고 지방에 잘 녹아서
인체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분리수거가 안 돼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가서 소각되어 버렸을 때 공기 중으로 퍼져 있는 다이옥신이 이 빗물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가고, 빗물에 있던 게 이제 다시 이 채소나 다른 계통을 통해 사람으로 오고, 사람으로 오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있음으로써 지방이 분해되어 가지고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은 대단히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물질입니다. 백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을 가거나 바닷가 같은 데를 가면 그 바위에 하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반 지역에 해조류가 사라지고, 안반에는 이제 해조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흰색의 무절석 희조류가 달라붙어서 안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 무슨 딱지가 끼듯이 안반에 하얗게 딱지가 낀 것, 이걸 백화 현상이라 한다. 네. 사스도 한동안에 큰 영향을 줬었죠. 많은 사망자를 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 남동 광동 지방에서 발생해서 홍콩을 거쳐서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이다. 그래서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해서 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방을 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나무가 그렇게 빨갛게 말라 죽으면 그 소나무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까지 이렇게 확산하기 때문에 전부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나무 산이 전부 벌목이 되어버린 상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왜 말라 죽는가, 그걸 이제 이 시간에 여기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재선증병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생관계에는 서울수염 하늘소, 몸에 이 재선증병이 서울수염 하늘소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이파리입니다. 소나무 이파리를 갉아 먹을 때 이 재선증병이 소나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수염 하늘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서울수염 하늘소 몸에 기생하다가 서울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소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립니다. 지금 제가 서울수염 하늘소 자료를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지금 안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서울수염 하늘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수염 하늘소의 연간 이동 능력이 2-3km에 불과해 매개충에 의한 감염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수염 하늘소는 1년에 2-3km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퍼질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은데, 그 소나무를 이제 베면, 그 소나무가 베면 그 자리에서 소각되는 게 아니고 소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동하면서 다시 또 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재선증병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문제가 해결 방법이 있겠고, 어쨌든 소나무가 말라 죽는데 그 말라 죽는 것은 재선증병에 의한 거다. 그 병은 서울수염 하늘소에 기생하고 있던 그 재선증병균이 소나무를 서울수염 하늘소 갉아 먹을 때 그 병의 소나무로 침입해서 소나무를 100% 말라 죽인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거고요. 그 중에 더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조류독감. 역시 그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조류독감도 매년 우리나라를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조류독감이 뭐 어느 지역에 확산되고 방역을 하는 장면이고 나오는데 이때 좀 상식적으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고도 하고요. 조류 독감이라고 하고 에비안 인플루엔자. 그래서 AI라고 하죠. AI라고 하고 닭, 오리, 야생 조류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발생을 한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이렇게 AI에 걸리게 되면은 설사를 하고 또 이제 알을 급격하게 낳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정상회의가 2005년 2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되어서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억제 대책을 논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우리가 뭐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 오존층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런던 협약은 뭐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다. 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베트남 회의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되어 있다. 국내에서 H5N8 등이 발생하였으며 아직 인체에는 감염된 바는 없다. 뭐 이 종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년 이게 병원균이 변형되면서 이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뭐 저런 이름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더라. 발생하면 전량 도살 처분하며 발생 국가에서는 양계 산물을 수출을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양계물을 수출할 수 없고 또 외국에 그 나라에 발생하면 그 나라의 양계물을 우리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류 인플루엔자가 급성 바이러스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있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해병 할 때 진폐 얘기했었죠. 분진에 의한 거라고. 진폐는 분진에 의한 거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그 광업소에서 석탄을 캘 때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제 석탄을 이렇게 캐거나 기계로 캘 때 먼지가 아주 석탄 먼지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근데 지하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광부들이 둘러쓸 수밖에 없죠. 물론 마스크는 씁니다만은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 먼지가 100% 예방되질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 되다 보면은 폐에 들어가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폐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유해한 분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분진에 의한 거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탄광에 근무하던 광부들이 이 병에 많이 걸렸다. 네오 다윈이즘, 다윈이즘이 이제 새로운 이론이죠. 그래서 네오 다윈이즘이라고 하는데 다윈은 개체 변이를 유전 물질로 이렇게 봤는데 개체 변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고 봤는데 네오 다윈이즘은 맨 밑에 보면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개체 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주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아시고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건데 이게 이제 억제돼 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뭐가 나타난다겠죠? 파킨슨 병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파킨슨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정도 아시고요. 라이 증후군, 급성 그 뇌염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라이 증후군이라고 한다 하시고요. 레지오넬라, 이게 이제 어디서 발병하는 건지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보통 그 여름철에 우리가 냉방기를 많이 틀죠.
그러면 거기서 그 냉방기 속에서 레지오넬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을 호흡기로 전파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고, 이것을 이제 재향군인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재향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간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죠. 그런데 그 행사가 재향 군인 행사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많은 재향 군인들이 이 병을 앓고 일부는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레지오넬라 병에 의해서 그랬더라. 그래서 처음 그 계기로 인하여 레지오넬라 병이 이렇게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향군인의 병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은 겁니다. 어쨌든 냉방기와 관련해서 발생한 이 옮기는 병이다 지금 알아두시고요. 랩스토피라는 가을철 열병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루게릭병 하면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근육이 사가버리는 병이다 지금도 알고 있는데 루게릭병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거의 다 운동세포죠. 운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수의근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근과 불수의근, 내장이나 간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의근은 거의 다 운동신경의 운동세포죠. 근데 이 근육들을 운동하는 이 근육들을 전부 파괴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팔을 들 수도 없고 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이라는 게 먼저 병이 발견되고 그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한 환자가 나와서 그 환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루게릭이 이제 그 병명이 지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병도 마찬가지죠. 양키즈 4번 타자 루게릭이 엄청나죠. 통산 야구 선수를 하면서 3할 4푼을 때렸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4번 타자죠. 그래서 루게릭에게 갑자기 찾아온 희귀불치병이죠. 근데 38세에 운동선수를 하다가 바로 은퇴하고 바로 사망을 했죠. 어떤 병이냐? 어제 사용한 근육이 오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이게 됐는데 오늘 이게 안 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서서히 사망하게 이르게 된다. 이제 거의 다 루게릭 병에 걸리면 죽는 게 대부분인데 또 특이하게 생존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살기도 하는데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 병을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이고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판 신드롬 거기 보면은 그 증상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이 비정사각적으로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 손가락, 거미 발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거미 손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이죠. 마르판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마르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해저드라는 말은 어떤 그 장애물을 해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신 분들은 그 워터 해저드, 물에 골프 이렇게 코스 보면은 중간에 호수도 있고 중간에 가로지르는 냇가도 있죠. 그 해저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산도 해저드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을 해저드라고 합니다. 뭐 모래밭 빵카라고 모래밭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것도 해저드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장애물인데 바이오 해저드는 바이오 장애물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취급할 때 생기는 감염재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세균이나 곰팡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 그런 것을 바이오 해저드 생물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밑에 나와 있죠. 미생물이 연구소에서 새어나가거나 연구원에게 감염되어서 병을 유행시키는 것, 이런 것을 바이오 해저드라고 한다. 물론 이제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에볼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에볼라를 치료하던 의사들이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바이오 해저드라고 볼 수 있겠죠. 베체트병. 베체트병은 그 염증병이다. 그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박혀져 있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그래서 관절이나 신경, 동맥, 정맥 이런 곳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을 베체트병이라고 한다. 사상의학도 우리가 가끔 실출제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가 창안한 체질의학으로서 사상, 즉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어서 그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활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치료를 어떤 병이 생기면 치료를 그 성격에 맞게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동양 철학으로서는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살모넬라균도 마찬가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익히지 않은 육류나 계란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세균성 이질, 그게 뭐 A급 감염병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지난번에 볼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는 세균성 이질이라고 하죠.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 중에서도 강력한 박테리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간헐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어느 지역에 지금 슈퍼박테리아가 발생을 해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아직 한국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인류의 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생제의 잦은 사용으로 내성이 길러져 어떠한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하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제 인류와 어떤 병균과의 치열한 싸움이겠죠. 인간은 그 어떤 새로운 박테리아나 병균이 생기면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약제를 개발하고 또 병균은 거기에 내성을 갖고 또 변형하고 뭐 이런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쓰면은 일반 보통 바이러스들은 죽는데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섭겠죠. 내성이 길러져서 어떠한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하는 박테리아가 이제 또 생겨난 거죠. 그 에이즈가 우리가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그보다 더욱 강력한 질병이며 미국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19,000명에 달해 17,000명 에이즈보다 더 사망자가 많다. 미국에서 에이즈로 죽는 숫자보다 이 슈퍼박테리아에 의해서 죽는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에이즈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에이즈 환자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변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환자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갖는 거지만 슈퍼박테리아는 아직 한국에 다행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에이즈 환자, 에이즈로 인한 죽음보다 이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죽은 환자가 더 많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항생제를 먹으면 즉각 효과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주 먹다 보면 이 균들이 처음에는 하나를 먹으면 바로 제거됐던 균들이 또 시간이 돼서 하나를 먹다 보면 이제 좀 버티는 거죠.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살아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럼 다시 오니까 하나로 안 되니까 두 알을 먹고 두 알 먹으니까 또 괜찮아요.
또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내성이 생겨서 또 2알 먹어도 움츠리고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2알 먹어도 안 되네. 또 3알 먹어요. 그러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3알 먹는 게 반복되면 또 반복돼서 계속 우리는 항생제를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얘들은 얘들대로 또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박테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먹지 않고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의약 분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약 달라고 사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제품을 막 사 먹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좋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아주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약은 의사의 이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도록 그래서 개인이 가서 약을 이제 뭐 바카스 정도는 사겠지만 항생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못 사도록 이게 의약 분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나올 때 또 약국 들려야 하는 불편을 이게 내 몸을 지켜준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어쨌든 섭취를 줄이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치매병이죠. 노인 3대 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기억장애, 치매의 첫 번째 증상이 기억이죠. 못 알아보는 거죠. 가족을 알아보지 않고 노인이 자녀를 알아보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 이게 참 불행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기억장애, 판단장애, 추상적 사고장애 등 그래서 인격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거다. 엔돌핀 이건 좋은 겁니다. 역시 이제 맨 그 바이러스 병만 봤는데 엔돌핀은 우리 몸에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몸 안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모르핀은 양귀비에 추출된 강력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엔돌핀은 대뇌에 분비되는 자연 마약이다. 그러니까 마약은 우리가 나쁜 거죠. 근데 마약은 이제 인위적으로 약품을 투여해서 몸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데 이 엔돌핀은 자연 마약, 몸 안에서 생성되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역시 이제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하면 웃음을 자주 웃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 뭐 지금도 공부하시다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되면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거짓 웃음이죠. 웃음거리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 웃음을 웃는데도 내 몸은 구별을 못한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 개그 콘서트나 어떤 프로를 봐서 폭소하고 웃는 거나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웃는 거나 이걸 구별을 못하고 엔돌핀을 생성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다가 정말 지겨우시면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시면 엔돌핀이 생겨날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사회 분야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그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가 좀 정지돼서 들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좀 정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고생하셨습니다.